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지난밤 강원도 고성 산불로 주민과 장병 2,300여 명이 긴급 대피를 했는데요. 다행히도 오전 8시를 기해해 주불 진화가 완료됐고 지금은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먼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경모 기자, 큰 불은 일단 잡혔다면서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낮 12시 현재 큰 불은 잡혔고 주변에서 잔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내내 쉴 새 없이 오가던 헬기들도 지금은 가끔 보이는 상태입니다. 날이 밝으면서 산림당국은 39대의 헬기를 투입해 진화에 속도를 냈는데요. 현재는 바람이 잦아들면서 잔불 정리 작업에도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에 곳곳에 불씨가 남아있는 만큼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네, 태풍급 강풍에 진화가 쉽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불은 어제 저녁 8시 4분쯤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한 주택에서 시작됐습니다. 순간 초속 18m의 강풍을 타고 일대 야산으로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봄철 강원도 양양과 고성 사이에 부는 일명 양간지풍으로 피해가 커졌습니다. 축구장 120개 면적에 달하는 임야 85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고 주택 등 건물 3동이 불에 탔는데요.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재가 나면서 주민과 군인 2,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산림당국은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고 최고 수위 대응 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다른 시도 소방차와 인력이 긴급 동원돼 진화에 나섰는데요. 소방과 경찰은 산불이 시작된 주택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해 4월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난 데 이어 1년 만에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성 산불 현장에서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산불이 확산되면서 대피했던 주민들도 밤새 꼬박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남영주 기자, 대피했던 주민들은 모두 돌아갔다면서요? 네, 어젯밤 긴박함 속에 대피소로 향했던 300여 명의 주민들은 이제 한숨을 좀 돌린 상황입니다. 날이 밝고 불길이 잡히면서 이곳 임시대피소에 머물던 주민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강한 바람으로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분들이 많았는데요. 대부분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상황이 물건을 가져 나올 상황이 아니지. 연기하고 그냥 불탄 채가 많이 눈을 못 뜰 정도로 날르는데 뭐 갖고 집안에 들어갔다 불타 죽으려고? 산불이 예상보다 빨리 잡혔지만 거의 매년 반복되는 산불에 고성 주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 산불이 이제 3번째인데 이번에 이제 우리 동네를 다 덮치는구나 하고 아예 옷까지 한 가지라도 더 가져가야지 남한테 얻어있지 않지 하고서. 대피소에 있던 주민들은 이곳에서 아침 식사를 했는데요. 큰 불이 잡혔다는 소식에 하나둘 대피소를 나와 지금은 모두 집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긴급 대피했던 22사단 소속 군장병 1,800명도 현재 부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성 산불 대피소 현장에서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인근 군부대 탄약고와 불과 50m 떨어진 곳까지 산불이 번져 밤새 사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우현기 기자, 상황이 상당히 긴박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네, 고성 하계리에 있는 군부대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과는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이곳에서도 불길은 거의 다 잡힌 상태라 사실상 막바지 잔불 정리 작업만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불길이 급속히 번졌던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는 이 부대 안 탄약고를 지키려다가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탄약고를 둘러싸고 연신 물을 뿌리고 나무를 자르는 등 저지선 구축에 나섰지만 최대 순간 초속 18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가 어려웠던 겁니다. 탄약고로 진화 연소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몸을 가누질 못할 정도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가지고. 군 당국은 탄약고로 불이 번지는 것에 대비해 부대에는 최소 인원만 남기고 대부분의 장병을 대피시켰습니다. 또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 인력들의 부대 출입을 임시로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날이 밝자 고성외 지역에서 온 장병들까지 투입돼 막바지 잔불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풍의 불티가 수십 미터를 날아가면서 곳곳에 옮겨 붙기도 했습니다. 날라서 이게 새로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물 같은 거를 좀 제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이 사는 마을 주변으로 소방차를 줄지어 세워 긴 방어선을 만들더니 물대포를 연신 쏘면서 불이 붙지 않도록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동원령이 내려지면서 각지에서 도착한 소방대원들도 곳곳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5,000명이 넘는 인원과 소방차 등 1,000대의 소방장비가 밤샘 사투를 벌이면서 주부를 잡은 겁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다시 강풍이 불 수 있어 언제든 재발화할 가능성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성 하갸리 화재 현장에서 채널A 뉴스 우현입니다. 계속해서 고성 산불과 관련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정책사회부 이상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기자, 다행히 12시간 만에 큰 불이 잡혔습니다. 밤새도록 주민들 또 군도 바짝 긴장을 했죠. 네, 어젯밤 8시에 시작됐던 고성군 산불, 오늘 오전 8시에 완전히 진화가 됐습니다. 주부 진화가 선언이 되면서 화재비상 대응 단계가 새벽에 한때 3단계, 가장 높은 3단계까지도 상향이 됐었는데 1단계로 하향이 된 상태고요. 특히 날이 밝으면서 헬기가 39대가 투입이 되면서 오전 진화가 좀 속도를 내면서 빠르게 완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기자, 소방차와 소방대원은 얼마나 투입이 된 겁니까? 전국 소방 동원령이 이제 내려졌거든요. 네, 그래서 대응 3단계가 네, 대응 3단계 그리고 동원령 2호가 발령이 되면서 전국에서 소방차가 500여 대, 또 헬기가 39대, 또 소방대원과 산림청 산불 진화 대원 등 5천여 명이 동원이 돼서 산불 진화에 나섰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잔불 진화 이건 어떻게 좀 하는 거죠? 네, 동원령이 해제가 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하향이 되기는 했지만 인접시군에서 동원이 됐던 소방대원들은 그곳에 남아서 잔불 정리를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또 남은 인원들이 잔불 정리를 하고 또 고성 소방서를 주도로 해서 뒷불 감시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바람이 계속 불 수 있기 때문에 산불이 언제 다시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뒷불 감시가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주민들도 밤새 한숨도 못 자고요. 또 특이했던 게 이 강원 지역엔 군부대도 많잖아요. 1,800명 정도가 긴급 행군을 밤새 한 셈이 됐어요. 지금은 다 돌아가신 거죠? 제자리로.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주민들 한 500여 명, 그리고 군 장병 1,800여 명이 고성의 곳곳에 마련됐던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특히 군 장병들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에 대피령이 이제 떨어지면서 차량과 이제 도보로 대피 곳곳에 나눠서 이제 대피를 했고요. 한 6곳의 대피소가 마련이 됐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성 종합체육관이나 천진초등학교, 아야진초등학교, 또 마을회관, 또 경동대학교 속초 실내체육관 등에서 나누어서 밤을 좀 지새웠는데요. 대부분 피해 상황을 지켜보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셨고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으면서 피해 상황이 크지 않았던 걸로 산불 이외에 지금 주택 피해가 6채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 상황을 확인을 하시고 대부분 날이 밝은 뒤에 집으로 돌아가신 상태고요. 또 군장병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잔불 작업에 또 투입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창훈 교수님, 12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가 됐거든요. 예, 상당히 좀 빨리 진화가 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새벽 4시부터 양간지풍이라고 하는 바람의 세기가 좀 잦아들었고요. 이 바람의 세기가 잦아들면서 불의 이동 속도가 이제 현저하게 좀 떨어지고 소강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산불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한 군데서 집중돼서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방대원들이 방화선 구축을 하는데 좀 그 소방력이 충분히 방화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 수월했었군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불이 이제 빨리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불이 난 지역에 이 산불에 강한 화력수가 많았다. 그래서 산불이 다소 좀 천천히 번졌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주된 이유는 아니지만 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맞는 말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제 산에는 주로 침엽수림인 소나무가 이제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예. 이 소나무는 쉽게 타기도 하고요. 송진이 한번 불이 붙으면 굉장히 오래 타고요. 예. 그리고 솔방울 같은 것들이 불이 붙었을 때 이제 펑펑 터지면서 이제 먼 거리로 이동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불을 끄기도 어렵고 열량도 이제 많이 소모가 되고 이동 속도도 빠릅니다. 근데 이제 화력수림이 존재를 하게 되면 화력수림 자체에 그 잎사귀에 네. 수분도 많이 존재를 하고요. 근데 이게 마른 낙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력수는 넓잖아요. 그래서 불이 더 잘 붙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침엽수든 화력수든 떨어져서 죽은 나무까지는 우리가 이제 지표 화재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무의 나무 자체가 타는 것을 우리가 수간 화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잔가지에 붙어 있는 낙엽들과 잔가지가 위에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는 걸 타는 걸 우리는 수간화 화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지표 화재로 그 연소 확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간화 화재가 진행이 되는데 바람의 영향으로는 지표 화재가 굉장히 빠르게 갈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수간 화재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연소 속도가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진화 네. 방법을 이용해서 직접 그 헬기를 투여했을 때 굉장히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 산불 진화에 또 소방 동원령 3호가 발령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소방 동원령 3호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예, 소방은 이제 대응 단계로서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게 있고요. 네. 1단계는 그 관할 소방대가 이제 화재 진압을 하는 거고요. 그 지역에 이제 그렇죠. 소방대요. 예, 그리고 이제 대응 2단계는 이게 강원도다 보니까 강원도 전체의 소방 공무원들이 이제 동원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응 3단계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이제 동원령이 이제 그 소방대원들이 현장으로 이제 출동을 하게 되는데 이 3단계에서 이제 그 소방력을 네. 동원하는 동원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3호가 가장 그러면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1호는 이제 각 지자체에 있는 소방 공무원들이 5%가 현장으로 투입되는 거고요. 2호가 발령이 되면 이제 10%가 투입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호 되면 20%가 투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3호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발령이 돼서 대응을 하는 건데 전국의 소방대원의 한 20%가 투입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죠. 대응 3단계에서 1호, 2호, 3호가 있는 거고요. 예, 그 이제 5%냐, 10%냐, 20%냐의 차이로 이제 1호, 2호, 3호가 있는 거고요. 소방이 그 3교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예. 네. 33%가 당일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중에 13%만 지자체에 남겨놓고 나머지 20%가 20%가 전부 현장으로 이제 투입되는 거죠. 네, 정말 대형 산불이었을 경우에 이렇게 발령이 되는데 어제 새벽에 이 3호까지 발령이 됐으니까 얼마나 고성 산불이 심각한 수준이었나 지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현재는 이제 주불은 우선 잡았다. 그런데 이제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체제로 전환이 됐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 건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앞서도 이제 산불의 종류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표 화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간 화재, 수관 화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헬기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소화약제를 투여를 하다 보면 수간 화재와 수관 화재는 이제 쉽게 꺼집니다. 네. 근데 이제 지표 화재는 이 죽은 낙엽이, 마른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기 때문에 거기 속불도 남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사실 저희가 알기로는 헬기로 위에서 이제 공중에서 물 같은 걸 뿌리는데 사실 나무가 요즘에 산림이 우거져서 지표까지 이렇게 물이 내려가지 않아서 계속 불씨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표 화재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나무가 타고 있는 거는 이제 헬기로 진압이 된 거고요. 지표 화재가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잔불 정리를 한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직접 지상 진압대원들이 들어가서 그 주변 나뭇가지를 다 치우고요. 불이 타고 있는 나뭇가지들을 소화약제를 이용해서 불을 끄고 그리고 다시 재인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발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아이고, 뭐 아예 작업이 뭐 쉽지가 않는 작업. 예. 굉장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상 진압대원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군이 같이 이제 투입이 돼서 이런 작물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사실 1년 전에도 고성에서 산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 산불 규모를 키운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양간지풍이라고 불리는 이 국제적 강풍이었는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 양간지풍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양간지풍이라는 뜻이. 지명을 딴 겁니다. 네.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다. 양간지풍이고요. 네. 이걸 또 이제 강원도에 가시면 양강지풍이라고도 불러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양양과 강릉 사이에 부는 바람이다. 양강지풍이라고 일단 부르는 지역명으로 똑같은 바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봄철에 네. 이동성 고기압 때문에 영서 지역에서 영동 쪽으로, 그러니까 대관령 쪽에서 바다 쪽으로 불게 되는 아주 거센 바람인데 예. 제가 강릉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봄철에 양간지풍이 불면 정상 보행이 어렵습니다. 거의 그 정도로 엄청난 맞바람을 바람이 맞으면서 걷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아예 거리에 사람이 이제 조용해지는데, 네. 그래서 이게 초속 18m니까 불씨가 한번 바람을 타면요, 10초 만에 한 180m 떨어져서 착지하면, 이 지난해가 최악이었는데 우리가 고성 산불이 아니고 지난해는 아예 강원 산불이라고 부릅니다. 네. 왜냐하면 동해안 일대에 불이 다 번졌었거든요. 그리고 고성 속초만 250헥타르, 강릉 지역만 250헥타르가 완전히 불탔어요. 이번에는 85헥타르입니다. 그러니까 고성 지역에서 그나마 잘 잡은 거예요. 밤사이에 불길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간지풍은 봄철마다 문제가 되고 있어서 네. 지금 과거에도 굉장히 대형 산불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까 고성 주민이 예. 자, 고성만 3번 있었습니다. 예. 아주 큰 산불이에요. 그렇죠. 96년 고성 산불이 있었고요. 2000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2005년에는 낙산사, 우리나라 저도 보물입니다. 기억이 납니다. 예. 전소됐고요. 불길이 얼마나 세면 그 종이 다 녹아내리는 상황을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재건축이 됐지만 이런 안타까운 이 문화재 소실까지 있었던 큰 불을 보면 지난해 강원 산불도 이게 뭐 국가에서 재난 사태를 선포할 정도의 큰 불이었습니다. 네. 이 봄철이면 발생하는 이 동해안 산불, 과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뭐 자연의 힘에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책을 세워서 자연의 힘과 맞서는 게 또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교수님? 뭐 예. 전혀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예방 대책이라는 게 있고 진압 대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방 대책은 아무래도 이제 불이 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산불이 과거 10년보다 지금 올해 5월 1일자로 한 1.5배 정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피해 면적도 한 1.8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주 요인이 예를 들어 군에서 이제 사격을 하다가 이제 오발탄이나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산림에 떨어져서 목표물에 안 맞고 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등산객들에 의해서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밭을 태우다가 그렇죠. 논둑을 태우다가 그렇죠.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산에서 요즘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꽤 담배를 계세요. 피우는 분들도 있고요. 많이 줄었지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속에 건축물들이 존재하는데 이 건축물에서 화재가 나서 이번 사건처럼 산불로 옮겨붙는 경우가 생겨요. 이 퍼센테이지가 매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속에 이제 많이 건축물을 짓고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막 비농 기촌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예방 정책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위 정책이라 해서 산림과 도시와 인터페이스, 인접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건축물이 들었을 때 각별히 더 불연제를 사용한다든지 소화 설비를 한다든지 해서 산불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우위 정책이 없어요. 그러면은 산림 속에 짓는 건축물과 도시 속에 있는 건축물이 동일할 수는 없거든요. 위험도가. 따라서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산림청, 소방청 이렇게 다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위 정책을 좀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림을 보시면 알지만 지금 민둥산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다 지나갔고요. 그렇죠. 이미 4월 5일 식목일도 없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산림이
울창하거든요. 식목일은 있지만 이제 예전엔 제가 기억하기 휴일이었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휴일이 아니었어요. 나무를 심어라 이제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안 예. 오히려 이제 나무를 심으러 갔다가 이제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없어졌고요. 그리고 심을 데도 없습니다. 이제는 워낙 이제 울창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료가 산에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 화재가 한번 붙게 되면 작은 불은 끄기 쉽지만 큰 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네. 예. 이런 차원에서 보면 숙각구기 정책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숙각구기라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머리 숱이 많으신 분들은 이발을 하고 나서 숱을 치죠. 중간중간에 이제 머리를 친단 말이죠. 그것처럼 나무도 이제 숙각구기를 해서 숱을 친다는 그 의미군요. 아니, 그러니까 숲 가꾸기 운동인데, 그런 정책인데, 비유를 이제 머리숱에 이제 제가 비교를 한 건데, 나무도 이제 뭐 쓸모없는 나무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레 먹은 나무도 있을 거고요. 빨리빨리 제거를 해주고, 숲을 좀 연료의 양을 좀 줄여주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정책은 지금 산림청이 모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질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현재 이런 예산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그러니까요. 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빨리 시급하게 좀 대책들을 마련했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압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야간 산불일 경우에 이제 직접 진화가 어렵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외국을 보면 야간에 운행이 가능한 진화 헬기가 있습니다. 워낙 비싸기 때문에 지금 도입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것도 이제 도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 산불을 진압하기 위한 어떤 그 신기술들. 예를 들어 이제 산림청에서 지금 2년 전부터 하고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소화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을 이용해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드론을 이용해서 불을 끄는 그런 과제도 있고요. 이제 이런 과제뿐만이 아니라 보다 더 신기술이 접목된 효율적으로 야간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만반의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막상 이 사고가 터지면요, 당황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교수님, 그래서 혹시 이 산불 발생 시 대피 요령을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제 대피 요령은 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얘기인데요. 뭐 산에 직접 있는 거냐, 아니면 산림이 난 인근에 주택에 있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만 어떻게 됐든 산불이 발생을 하면 산림청에서는 산불 확대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피해 예측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따라서 몇 시간에 얼마만큼 이동을 할 것이다. 그 기상 조건들을 다 집어넣고 미리 예측을 합니다. 바로 산불이 나자마자 그걸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산불이 진행되는 방향에 있는 모든 주민들한테 거기에 여행객이 됐든 주민이 됐든 거주하고 계신 주민이 됐든 휴대폰을 이용해서 전부 다 문자를 뿌립니다. 재난 상황실에서. 이렇게 해서 대피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대피령을 받게 되면 아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집 주변의 가연물을 좀 치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 설비 끊어야 되고요. 그리고 차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 같은 것들도 밸브를 잠근다든지 가스통을 좀 안으로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행동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필품이나 이제 중요한 것들을 좀 챙겨서 나오시는 게 맞는 거고요. 만에 하나 이제 조금이라도 뒤늦게 이제 대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분명히 연기와 불을 보는 상황일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제 막 몸만 이렇게 몸이라도 빠져나와야 되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제 대피 장소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영 기자. 사실 지금은 이제 오전에 이 고성 지역 바람이 좀 잦아들었어요. 그런데 우려되는 게 아직 뭐 양간지풍이라는 게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절적으로. 오후 이 바람이 또 거세게 불 것이라는 예보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 강풍주의보는 오늘 오전 9시를 기해서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건조주의보가 계속 내려져 있고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작은 바람에도 또 불씨가 확산될 우려 때문에 또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강풍은 아니지만 이제 강원도 지역에 한해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긴장을 너무 늦추시는 건 안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고성 산불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 한 주택에서 이 화재가 나면서 그게 인근에 있던 야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이 대형 화재로 지금 번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정확한 주택 화재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최영희 평론가님.
사실 이렇게 주택에서 네. 불이 나면 뭐 내 집에서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해가지고 불이 났는데 이게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산불로 예. 이렇게 옮겨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예. 이 주택에 살고 제가 실수로 불을 냈다면 이거 다 물어내야 되는 건가? 이 피해를 어떻게 감당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법적 조치의 문제가 몇 단계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뭐 흡연해선 안 되는 곳에서 흡연하다 불이 났다. 그럼 우리가 이걸 실화라고 하잖아요. 실화도 처벌이 받습니다. 피해 보상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게 방화다 그러면 엄중한 처벌을 받고 형사처벌도 받을 당연히 이제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 내에 살고 계신 주민의 주택에서 불이 났어요. 그럼 이제 화재 원인을 봐야 됩니다. 이게 지난해 이 강원 산불의 원인은 전봇대 스파크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뭐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책임 소재를 따질 때 한전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단 말이에요. 자, 이 주택에서 불이 나서 내 집에 불 난 것도 이분은 억울한 상황일 거예요. 일부러 불 내신 게 아니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나온 거니까. 그럼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이 주택인데 불이 났다면 이건 실수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개인 피해도 억울한데 이게 번졌다. 그럼 집주인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펜션이 이 지역에 있었다. 근데 건축법을 위반했다. 전기 용량을 많이 썼다든가 가스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가끔 인명사고 나는 거 강원에서 보셨잖아요. 예. 그런 어떤 이 위법한 상황에서 불이 났고 번졌다. 이거는 법적 책임이 또 강하게 물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재의 경위를 아마 감식반이 조사할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주인조차도 억울한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뭔가 불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조장돼 있었던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서 법적 조치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리산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어제죠. 지리산 천안봉 인근에서 인명 구조에 나선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 당시 우선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준비된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리산 천안봉 부근인데 지금 심정지 당한 등산객을 구조하기 위해서 헬기가 출동을 했습니다. 지금 공중에서 고도를 유지하면서 밑에 있는 이 환자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이 등산로 지상으로 헬기가 주저앉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목격자들은 갑자기 뭐가 헬기에 걸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이제 최대한 헬기는 평형을 유지하면서 불시착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휴일이다 보니 또 주변에 등산객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자칫하면 또 더 큰 피해가 됐을 뻔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네, 이 사고로 지금 60대 부부 두 분이 안타깝게 숨졌는데 이 헬기에 타고 있던 5명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 어제 출동한 지 30분 만에 헬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가 좀 나왔습니까? 네, 어제 한 11시 18분경에 지리산 천왕봉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심정지의 상태에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10분 뒤 이제 헬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시쯤에 지리산 천왕봉 인근에 도착을 한 건데요. 이제 문제는 천왕봉이 아시는 것처럼 안반 지역이기 때문에 헬기가 착륙을 할 만한 장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구조자가 기다리는 곳 인근 상공에 저고도로 이제 떠 있는 상태에서 들것을 내려 보내서 이제 환자를 들어 올리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이제 줄이 걸린 건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제 영상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걸리는 듯한 모습도 사실은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헬기가 중심을 잃고 떠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추락을 하게 됐고요. 이 환자가 남편분이시고 또 보호자였던 이제 부인이 이제 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헬기가 추락을 하면서 그 밑에서 깔리는 불상사를 당해서 같이 숨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앞서 전해드린 대로 60대 부부가 목숨을 잃게 됐는데 저희 지금 채널A 기자가 이 헬기가 추락한 지리산 천왕봉 사고 현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 천왕봉 등산을 했는데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좀 현장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네,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현장까지 아침부터 좀 올라가느냐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사고 현장이 어떤 상황인가요? 현장은 수습이 좀 됐습니까? 예, 사고 현장에는 여전히 헬기 동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고는 어제 난 12시쯤 지리산 천왕봉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로터리 대피소에서 천왕봉까지 연결된 2km 구간의 산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동체를 수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원인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합니다. 운항미숙 여부와 기상 상태, 그리고 지형 조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일어난 사고로 구조를 기다리던 심정지 남성 1명과 구조를 돕던 아내가 숨졌습니다. 사고 헬기에 탑승했던 항공대원 5명은 병원에서 긴급 심리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태형 기자, 지금 사고 지점 가고 있는 중일 텐데요. 그곳이 좀 산세가 험하거나 돌풍이 많이 부는 곳으로 느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길 전체는 이 돌뿌리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경사도 심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 정상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이 해발이 높아서 바람이 여기서 불었다 또 저기서 불었다 이렇게 방향을 좀 알 수 없는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태형 기자 화면에도 지금 저희가 휴대전화로 찍은 화면인 것 같은데 그 등산로 입구가 완전히 통제가 돼서 현장에서 지금 추락한 헬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지금 헬기를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지금 이 로터리 대피소 앞에서 천왕봉까지 올라가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네. 나무도 많고 보이지 않고 있고요. 현재 지금 헬기는 상태가 15m 정도에서 이제 추락을 한 상태입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 건 아니라서 불이 나거나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헬기 몸체가 크게 부서지진 않았는데 준할개가 땅에 부딪히면서 망가졌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국토교통부 조사관들이 현장에 나와서 운항 기록이 담겨있는 블랙박스를 수거했습니다. 현재는 경남소방본부 특수구조단 구조단과 또 헬기 업체인 태진항공 관계자들이 나와서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고생이 많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창우 교수님. 헬기 추락 원인이 좀 나왔습니까? 아직 그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국토교통부하고 소방청하고 헬기 대여를 한 민간업체하고 해서 이제 같이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이 블랙박스를 수거가 됐고요, 이미. 이거를 이제 분석하면 기체의 오류 이제 문제인지, 네. 그러면 이제 정비 불량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운전 미숙인지 이런 상황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사실 저희 채널A 보도를 통해 보셨지만 추락할 때 이 영상이 무언가가 헬기가 이제 걸려서 예. 좀 중심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좀 바닥으로 내려앉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사고가 난 헬기가 30년 전에 우선 제작이 됐어요. 예. 기체 이상 가능성도 좀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후화된 기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고요. 예. 그런데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소방 당국에서 매일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예. 점검업체는 이제 그 대여하는 업체에서 점검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그 위험성이 있는 헬기 이런 것들은 네. 점검이 사실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노후화 됐다고 해서 무조건 예. 사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고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져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 60대 부부의 사연이 알려져서 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연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황금 연휴를 맞아서 지리산 천왕봉을 부부가 오르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천왕봉 400m 전에서 남편이 심정지를 일으켜서 지금 이제 응급구조를 요청했는데 이런 사태가 왔습니다. 헬기가 뚝 추락한 게 아니라 그래도 천천히 불시착을 하는 와중인데 네. 헬기가 지면에 닿으면서 그 주 회전 날개에 아내분은 부딪혀서 사망을 하셨거든요. 자, 이분들이 남편분은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사업을 접으셨다 그래요. 평소에 등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리산을 좋아하셨나 봐요.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네. 지리산 천왕봉을 종주하는 게 자신의 목표다. 예. 이렇게 남편분들 얘기를 하셔서 연휴를 맞아서 부인의 이 친정, 그러니까 처가가 산청입니다. 4월 30일에 산청에 가서
이 친정집에서 처갓집에서 1박을 하고 5월 1일 날 천왕봉으로 오르던 길에 천왕봉에 이르지 못하고 400m 지점에서 남편분은 심정지를 일으키신 거고 구조 과정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져서 부부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네, 정말 여러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하나의 사고가 얼마 전에 있었죠. 대형 화재가 벌어졌는데 이천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면서 무려 38분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현 기자. 오늘 어제까지 2차 현장 감식이 있었고 또 오늘 경찰이 화재 현장 정밀 수색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수색을 할 예정입니까? 네, 경기 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정밀 수색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은 발화가 시작됐던 지하 2층에 정밀 수색을 할 예정인데요. 화재 현장에 요원 13명을 투입을 해서 정밀 수색 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이제 많은 유류품들도 남아 있고 또 큰 건물 잔해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문제는 지금 38명 가운데 신원 확인이 안 된 한 분이 계시고 또 유해 일부가 발견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찾아내는 데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동원을 해서 건물 잔해들을 걷어낸 뒤에 이제 인력으로 일일이 잔해들을 걷어내면서 정밀 수색을 할 예정이고요. 유해 발굴도 중요하고 또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또 현장에서 쓰였던 공사용품이라든지 그곳에서 쓰였던 화학용품의 잔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정밀 수색을 벌일 예정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가 12년 전에 이천에서 발생한 이 냉동창고 화재와 닮았다, 판박이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까지 들리거든요. 이천 교수님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2008년에 일어났을 때도 이제 그 우레탄 폼이라는 것을 이용할 때 용접이라는 공정과 같이 해서 일어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샌드위치 패널 구조였다라는 게 이제 같은 공통점입니다. 지금 이 2008년 이후에 모든 이 공사의 공정들이 쉽게 불이 붙는 재료를 사용하는 공정과 그리고 점화원이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을 동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게 동시 작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실제 지금 우레탄 공사가 있었고 그게 원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는 이제 우레탄은 그 폴리올이라는 거와 이소시아네이트가 반응을 해서 공기 중에서 경화가 되는 과정 속에 촉매로 사용된 암모니아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암모니아가 유증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암모니아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뜹니다. 우레탄에 직접적으로 불독이 붙었다면 쉽게 불이 붙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증기 폭발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공정 속에 우리가 에폭시 공사라고 하는 바닥 공사가 있었고요. 그러면 에폭시 공사를 할 때 신노 성분이 한 50% 이상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장 공사도 있었습니다. 옥상에서도 도장 공사가 있었고 지하에서도 도장 공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페인트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유기 용제들이 뭔가를 녹일 수 있는 물질들이 전부 다 통칭해서 우리가 신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물질들 속에서 유증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유증기들은 전부 다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 밝혀진 걸로는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공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용접 작업이 있어서 불꽃이 터지면서 유증기랑 반응을 일으켜서 폭발을 한 것이 아니냐. 근데 아직은 어제 2차 현장 조사까지 감시까지 이루어졌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창우 교수와 이상현 기자와는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어제 있었던 행사에 참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활동을 공개했습니다. 건강 이상설이 나온 지 20일 만인데요. 먼저 홍현액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깜짝 놀랐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20일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간 건강 이상설과 달리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였거든요. 네. 저는 그간에도 수술했다라고 생각 안 했고요. 네. 수술했다라고 그래도 처음에 데일리 NK에서 보도할 때도 시술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간단히 내과 의사가 간단히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그 건강 상태에 별 이상이 없으리라고 생각했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많이 놀라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도 이거 가지고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그나마 이제 한반도 정세가 조금 안정화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소식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럼 오늘 사진 속 모습은 건강해 보인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저 사진이 열 몇 장 나왔잖아요. 네. 사진을 보니까 박봉주 부위원장이 이제 그 개막식 테이프 네. 그걸 이제 양쪽에서 두 사람이 들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 혼자 홀로 서서 이렇게 커팅하고 그다음에 만면에 웃음을 띠고 서 있는 모습도 뒷짐지고 그냥 서 있고 네. 단지 이제 동영상이 이제 나오겠지만 일단 동영상이 안 나와도 100% 그냥 전혀 아무 이상이 없었다 이렇게 보기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통치하는 데 지장이 있나 그거를 판단하기에는 한 번도 통치하는 데는 이상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위원님, 저는 궁금한 게 여기저기서 그럴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죽었다. 그러면 나 안 죽었어. 난 살아있어. 근데 20일 동안 북한 매체에서도 아무 말이 없었고요. 사망설까지 했는데 뒤늦게 이렇게 모습을 공개한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김정은과 김여정이 처음에는 내가 빨리 모습을 나타내줘야 저 사람들 너무 걱정하는데 또 북한 인민들 생각해서 나오려고 생각도 했을 법한데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저께 제가 채널A의 무슨 프로에 우성화 기자가 나와서 얘기한 거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게요. 오히려 서방에서 어마어마한 뉴스를 취급해주고 한국에서는 한 시간이 멀다 하고 계속 뉴스가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이 통로마다 흘려서 그게 과연 누설돼 나가는지를 파악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면은 지금 남한에 있는 소식통한테 그 기자들이나 정보 준 사람들이 상당히 위태로워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김정은은 만찬을 하면서 즐기면서 파티하면서 내가 안 나타나니까 서방에서 난리가 났구만. 내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던 걸 웃고 있었을 수도 있다. 지금 화면에도 웃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아주 건강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김정은이 일단은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는 걸 봐서는 우리가 조금 좀 과다한 추측들을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김 위원장이 평양이 아니라 원산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공개된 사진 속 장소가 순천에 있는 비료 공장인데 원산에서도 한 134km나 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특별히 이곳에서의 활동을 왜 공개했을까요? 금년에 김정은이 첫 번째 외부 행사한 게 바로 순천 공장 가서 건설을 독려했던 게 첫 번째 행사였고요. 북한으로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북중 국경까지 차단해서 식량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물자가 부족해서 농민들은 지금 비료가 없어서 걱정이 대단한데 북한의 가축들도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가축들의 그 분뇨로 비료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료 공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요날을 기해서 나타났는데 지금 물어보신 그 순천이 평안남도에 있습니다. 원산에서는 꽤 떨어져 있는데 그거 기차 타고 이동하든가 비행기 타고 이동하면 본래 그렇게 위중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큰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움직이는 건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서 평양으로 돌아가느냐 다시 또 원산이나 무양산 이런 데로 갈 거냐 이거는
제가 애초에 생각한 거는 가장 신빙성이 있었던 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평양의 김정은 측근들 사이에 고열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원산이나 어디로 피신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는 공식적으로는 환자가 한 명도 없대는데 김정은이 피신했다라는 뉴스를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김정은 나름대로는 그런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자기가 지도자가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코로나19가 무서워서 피했다.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트럼프가 얘기한 것도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추측해 봅니다. 지금 사실 위원님 궁금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거든요. 매일같이 코로나19 기자회견하면서 시달리는 질문이 김정은 위원장 잘 있냐 이 질문이었는데 오늘 이제 모습이 드러나고 나서는 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얘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말을 아낀 이유요. 지금 트럼프가 한 달 전쯤에 비해서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맞아, 자기가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잘못된 말을 많이 해서 처음에는 인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지지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좀 만회하려고 그러는데 김정은은 좋은 카드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의 심기를 해치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인 것 같고요. 나름대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는 건 한국 정부하고 한국의 휴민트나 음향 정보나 미국의 그 공중에서 촬영한 영상 정보 종합해 보면 김정은이 지금 문제가 없는 건 분명한데 그 가장 그 신빙성 있는 게 코로나19 피한 것 같은데 코로나19 피했다라 그러면 북미 관계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환자가 없대는데 뭐가 심각해서 피했냐, 그러면서 트럼프한테 항의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정부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김정은이 별 문제 없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하나하나 드러내지 않은 거는, 한미 당국 간의 정보를 얻는 취득원도 보장할 뿐 아니라,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한국 정부도 그런 좀 더 자세히 알고 있어서도 자세히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닌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 통일부 장관이 김현철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일정이 취소된 걸로 안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뭔가 사실은 의미가 있는 얘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도 그럴 리 없다고 강조해 오긴 했는데요. 막상 오늘이죠. 공개를 했고 이 동선이 드러나니까 말을 아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North Korean leader just surfaced at a fertilizer plant in North Korea. Do you know about this? Anything you can tell us? Yeah, I'd rather not comment on it yet. Kim Jong-un will have something to say about it at the appropriate time.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최영희 평론가님. 김정은 위원장 등장, 외신들도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오늘 대서특필, 이게 긴급 속보로 타전이 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드디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모습을 나타냈다. 비료 공장을 시찰했다. 이제 이런 헤드라인이 나왔고요. 또 AFP 통신도 똑같은 속보를 내보내면서 지금 끊어서 여러 차례 내보내고 있어요. 이 준공식에서 상당히 많은 북한 주민들이 환호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무엇보다도 이런 얘기를 AFP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김 위원장이 직접 이 준공식에서 했다는 말이, 자, 김일성 주석과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현대화된 인비료 공장 건설 소식을 들으셨다면 아주 기뻐하셨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의사를 밝혔다 하는 내용까지도 자세하게 전하고 있어요. 지금 교도통신도 이 수술후 중태에 빠졌다는 추측 가운데 3주 만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외신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 외신들이 이 속보가 오늘 아주 뜨겁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걸 노렸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재함을 과시한 김정은 위원장 때문에요. 논란이 되는 국회의원 당선자가 있습니다. 바로 탈북자 출신 지성호 국회의원 당선자인데요. 99%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을 확신한다고 했는데 관련 발언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은은 이제 이 세상 사람 아닌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고, 지난 이제 주말에 이제 사망한 것으로 99%라고 생각합니다. 이 출처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시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 소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네. 뭐 관련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청와대는 김정은 건강 이상설 등을 주장한 인사들이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굉장히 뭐 사실이었으면 좋았을 수도 이 지성호 당선자한테는 그랬을 것 같은데 무언가를 좀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홍 의원의 전화 연결에서도 들었지만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주변의 인사들이 내 신변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정보를 이렇게 흘리면서 오히려 역으로 그 정보 라인들을 파악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 지성호 사실 당선자의 정보 라인은 굉장히 지금 위험에 처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성호 당선인이랄지 태호 당선인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성호 당선인 같은 경우는 사망이 99%라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했고요. 뭔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사망했다는 것은 확인했다 이렇게 있어요. 확인했다. 네. 그리고 태영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일어서서 걷지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굉장히 확신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들이 우리가 좀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탈북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태영호 당선인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굉장히 이제 고위급 인사였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라인 또 경우에 따라서는 김정은 측근과 라인이 좀 구성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진술이 굉장히 신빙성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혼란을 좀 자초한 측면이 있다 봅니다. 근데 이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사망설, 유증설 이런 거와 관련해서 너무나 우리가 인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네. 잘못된 소문이나 왜곡된 정보가 너무나 많이 흘러 넘쳤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물론 청와대 자체에서도 계속 특이한 동향이 없다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굉장히 확신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믿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났었고, 더군다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보수 매체랄지 이제 통합당 윤상현 의원처럼 이런 분들의 어떤 말 자체가 굉장히 혼란을 좀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정말 확정되지 않는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안보 불안,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당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박범계 의원도 비판의 가세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봤는데 비판받아도 마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 얘기했다고 하면 충분히 김정은 위원장이 한 20일 동안 나타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99%다. 아니면 확신한다. 사망했다. 이런 자체의 어떤 기자회견이랄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성호 당선인도 마찬가지고 태영호 당선인도 이번에 어떤 그 말로 인해서 굉장히 좀 체면을 구겼고 우리가 사실은 비례대표 당선이 됐지만 기대하는 건 그거잖아요. 예.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정확한 정보 또 북한의 어떤 도발이랄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표에서 뽑아도 적고 비례대표 당선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어떤 기회로 삼아야 할지 학습 효과 좀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국회에 들어가서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계속해서 이번엔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연휴 이 마지막 날인 어린이날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혹은 연장 여부를 내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인데요. 다음 주 6일부터는 이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목요일부터죠. 황금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천 교수님.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를 칼을 어떻게 보면 굉장한 또 중대 고비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천 교수께서는? 네, 지금 국내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이틀 동안 안 나왔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해외 입국자들에 의해서 몇 분 나오셔서 굉장히 그거는 좋은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날씨도 너무 따뜻해지고 하면서 연휴가 계속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국내 여행을 많이 가시고 야외에도 많이 나오시는데 최근 며칠간 보니까 야외를 나오실 때 마스크 착용을 거의 안 하세요. 네. 네, 더운 것도 있겠지만 국내 환자가
안 생기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안정화됐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특징적으로 그 증상이 아주 약하게 오거나 무증상 감염이 가장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조금 더 숙지를 하시고 여행을 하시거나 야외 활동을 하실 때라도 조금 다중시설이나 밀폐된 공간에 가실 때는 꼭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쉽게 개인위생은 지켜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사실 한 2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방역 당국에서 계속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신규 확진자가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네. 국민들 입장에선 아유 이제 좀 나가보자. 그렇죠. 그래가지고 산으로도 가기도 하고 이번 연휴 때 제주도에 한 20만 명 가까이 네네. 이렇게 방문객들이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전 국민 입장에서도 네. 이해가 돼요. 밖으로 나가면 바람도 쐬고 싶고. 이해가 되죠. 날씨는 좋아졌고. 예. 그럼 이제 좀 잦아드는 것 아닌가? 어제 오늘은요 초여름 날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감도 여름엔 사라지잖아요. 겨울엔 좀 우리가 신경 쓰지만 코로나가 아무리 강한들 날씨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리고 또 이 말씀하신 대로 2달 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여기 옆에 천은미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걸 제가 처음 들은 게 2월 22일입니다. 2달 넘었거든요.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네네. 네. 토요일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2달 넘는 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고 그러니까 바람 쐬고 싶은 건 당연한데 우리가 부활절과 총선을 집단 감염 없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고 싶은 마음은 방역 수칙 지키면 되겠지. 그런데 문제는 밀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예. 제주도는 애초에 이번 황금 연휴 6일 동안 18만 명 찾을 것 그랬는데 어제까지 이틀 동안 지금 10만 명 넘겼습니다. 네. 원희룡 제주지사가 20만 명 넘을 것 같다. 동해안도 지금 20만 명 넘을 것 같대요. 왜냐하면 이게 리조트의 예약률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이제 그 대중교통 탑승률 그리고 네. 예약률 이런 걸 보면은 좀 전국적으로 아까 천안봉 소식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네. 등산객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총선 이상의 총선은 우리가 줄이 길어야 10분 짧으면 2, 3분에 투표하고 나오는 줄이었는데 네. 이거는 하루 종일 1박 2일, 2박 3일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접촉이 밀접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가 마스크 쓰고 식사할 수 없는 것이고 마스크 쓰고 카페에서 커피 마실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불안감은 기존에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는 증폭돼 있다. 네. 좀 걱정이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예. 지역 감염자가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도 안 나왔어요. 네, 굉장히 어떠한 정신적 상태를 이완을 시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주말이나 이번 연휴 때 이제 한강에 자전거도 타고 그러는데 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근데 자전거 타는데 마스크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니 마스크 쓰죠. 마스크도 써요? 그래요. 마스크 쓰는 사람이 있고 쓰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자전거 타는 사람보다도 그 한강 고수부 있잖아요. 예. 거기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까지는 그 이제 구청이나 그런 데서 그 밀폐되게 텐트는 못 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밑에 매트 깔고 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뭐 식사하고 그런 것까지는 허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 오늘도 제가 한번 봤는데 거의 이제는 이제 밀폐되게 텐트를 치고 네. 막 굉장히 뭐 거리두기는 저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제주도도 뭐 5일까지 연휴 동안 한 2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하고 또 뭐 그 고속도로도 하고 나가봤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어떤 이런 이완적인 모습들이 과연 변곡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대로 지역 감염자는 영면으로 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네. 정 교수님, 뭐 이렇게 좀 이런 걸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지금 이제 저희 총선 투표 때도 선거 때도 무사히 이 선거 관련 감염자가 없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황금 연휴 동안 감염자가 없으면 이젠 좀 괜찮은 거예요? 막 돌아다니고 밥도 편하게 먹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총선 때는 사실은 우리 마스크 착용 다 했고요. 1m 이상 거리 지키면서 투표했고 또 비닐 장갑을 다 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방역을 하면 거의 감염될 위험이 없죠.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식사하고 차 마시고 구경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랑 상황이 많이 다르고요. 이제 국내 확진자가 없다는 거는 증상이 심해서 검사를 받을 정도의 환자가 없다는 거지 감염자가 없다는 말하고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말씀드리듯이 이제 무증상 감염이나 경미한 경우는 사실 검사를 안 받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그런 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 마스크 착용은 앞으로도 계속 좀 수칙을 지켜주셔야 되고, 조금 좋은 소식은 백신이 지금 개발이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9월이면 쓸 수 있을 거라는 보고도 있고, 미국에서는 뭐 어제 발표했지만 1월이면 3억 병 정도를 개발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몇 개월 정도만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불편하지만 이런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병에 걸리지 않으시면 조만간 백신을 통해서 종식을 시킬 수 있는 희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무증상 환자에 대한 얘기 하셨잖아요. 이 무증상 환자 때문에 이제 생활 방역 체계를 한다 해도 좀 걱정이 되는 건데, 결국에 정부가 이제 뭐 대구 경북 지역을 우선으로 항체가 얼마나 생겼는지 이 집단 면역 검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우선 국내에서 이제 그 코로나19 검사를 통해서 한 30% 이상의 무증상 감염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고요. 이제 집단 면역이 되면 사실은 백신이 없이도 감염이 안 되지요. 그래서 얼마나 집단 면역이 됐는지를 한번 외국에서 봤더니 유럽은 뭐 3%에서 독일은 14% 정도 나오고, 미국 같은 경우도 LA는 한 4% 정도인데 그 4%가 인구 대비로 치면 20배에서 55배가 무증상 감염으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뉴욕주를 보면 뉴욕주에서 뉴욕시와 일반시를 보면 뉴욕시는 14.9%가 4월 27일 날 나왔는데 다른 두는 뭐 2, 3%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따라 굉장히 많지만 아직 우리가 뭐 60%, 70%의 집단 면역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국내에서 그러면 대구나 경북처럼 환자가 많이 발생한 곳이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을 갖고 있는지, 서울이나 기타 지역은 어떤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을 만드는 데 조금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어느 정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면역 체계가 이 국민의 한 60%,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좀 안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60%가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뉴욕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환자가 나왔는데 14.9%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두 자릿수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또 보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좀 종료하는 분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요, 뭐 자금성을 이제 개방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지나간 나라와 지금 창궐 하고 있는 나라, 또 정점을 지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다른데, 그래도 모든 나라가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시민들을 다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인도나 특히 저개발 국가들이 못 나가게 하니까 뭐 폭동지경입니다. 나가서 내가 날품팔이라도 해야 오늘 하루 우리 식구들의 끼니를 때울 수 있는데 나가지 말라고 해놓고 대책은 없잖아요. 때문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빈부격차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슬슬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있어요. 공장도 가동하고 있고 자금성을 개방했다는 것은 이제 좀 자신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광이 들어와도 좋다, 이런 시그널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 긴급 사태, 일본은 지금 5월 6일까지가 긴급 사태가 선포되어 있는데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일 모레 4일 날 발표한다고 했는데 한 달 더 연장 가능성이 일본은 매우 높아졌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뭐 주마다 좀 입장이 다르긴 합니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빨리 풀고 싶어서 지금 파우치 소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렘데시비르도 긴급 승인이 나고 한 것도 빨리 좀 이게 진도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고요. 하지만 주별로 조금 이제 심각한 주들은 아직까지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청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저런 중국의 모습이나 빨리 좀 종료를 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방역 당국 입장이시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불안하지만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서서히 풀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백신을 속도를 내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패스트트랙까지 이제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쨌거나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나 그런 개인위생은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로 방역이 잘 되는 거는 초기에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뭐 코로나19 상황이 거의 뭐 넉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요. 이색적인 코로나19 방역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는데요. 준비한 화면 좀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색적인 코로나19 방역. 개가
감염 환자를 찾아낸다. 김광석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펜실베니아 대학교하고 이제 수의과 대학하고 대학원에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데요. 일단 개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자와 비감염자의 침과 소변 이걸 나누어서 개로 하여금 맞게 해서 가려내는 그런 방법을 취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공항에서 마약을 탐지한다랄지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개가 이전에도 그 암 환자랄지요, 말라리아 환자 이런 걸 냄새로 찾아내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농산물에 해를 끼치는 이제 박테리아 같은 경우 그것도 사실은 개들이 찾아낸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개를 훈련시켜서 어떤 침과 소변에서 냄새를 통해서 코로나19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을 지금 프로젝트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정 교수님,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거 뭐 가짜 뉴스 아니에요? 가능할지는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폐암 환자나 다른 어떤 질환 환자를 채취로 찾아내는 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감염이 된 환자들한테 일부분 그런 채취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색적인 코로나 방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성 호르몬으로 치료한다. 최영일 평론가님,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치료제에 대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동안은 나와 있는 물질들, 다른 항바이러스제들을 쓸 수 있느냐, 뭐 클로로킨, 말라리아 치료제, 또 이제 이 BCG 백신으로도 치료할 수 있지 않는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 가지가 다 나오다가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쓴 방법은 기억나세요? 혈장 치료였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이미 앓고 나서 항체가 형성된, 그래도 건강한 사람의 피에서 혈장을 채취해서 중증 환자에게 투입했더니 일부 3명 중에 2명은 효과를 받고 한 분은 이제 질환 자체가 중증이라 사망한 경우가 있었는데 혈장 치료제를 표준화시키는 연구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뭐 이 효과가 딱 맞아떨어지게 좋은 것들을 찾지 못하다가 지금 여성 호르몬이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남성의 치명률이 높다는 데 착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자가 남성이 더 많은데 이건 저는 사회구조적인 요인도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남성이 활동량이 더 많고 남성이 밖에서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러면은 걸릴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저는 좀 반대하는 게 최영일 평론가님이 좀 이게 선입견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가요? 뭐 남성들이 클럽에 더 많이 간다 뭐 이럴 수는 없고 왜냐하면 또 뭐 여성분들은 교회 집회 같은 데 많이 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의 통계적 이 치명률이 남성이 높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 여성이 더 강한 것 아닌가 하는 면 때문에 이런 발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저는 이건 진짜 가짜 뉴스 같아요. 맞나요? 틀린 거예요? 여성 호르몬요? 예. 우리 X크로모솜이 어떤 보호 효과가 있다고는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여성이 확진자도 훨씬 적고 치사율도 낮고 또 임산부들이 이상하게 면역이 약할 것 같은데 임산부들이 아이들을 잘 놓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여성 호르몬 자체도 뭔가 어떤 요인이 있을 거다. 과학적인 메커니즘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구를 해보겠다는 거죠. 지금은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통해서라도 약을 개발하고 기존에 있던 어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조금 취약한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점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이색 방역 볼까요? 닭똥으로 방역한다. 김광상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닭똥으로 방역이 가능합니까? 닭똥을 투여해서 낫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스웨덴에 어떤 대학 도시가 있어요. 룬트라는 대학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발프루기스라는 성인이 있는 모양이에요. 성인의 날이 5월 1일인데 4월 30일 날 중앙공원에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핫도풀 피워서 어떤 축하를 하는데 이제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닭똥으로 걸음을 준다는 거예요. 닭똥 냄새 때문에? 그 냄새 때문에 모이지 않을 거고 일반적으로 공원에 모여서 뭐 술도 마시고 축하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위해서 닭똥을 뿌려 놓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석이조 걸음도 되고 사람도 모이지 않게 하고 그런 효과를 보고 닭똥을 뿌렸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세 분과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특보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